드라이빙이 뭐가 재밌어? 라고 묻는다면 누군가는 빠른 속도감이, 누군가는 코너를 공략할 때의 짜릿함이, 누군가는 그저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다고 얘기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내용들도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운전의 재미는 수동 변속기 차량을 조작할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렸을 적 삼촌의 은색 4도 구형 프라이드 조수석에 앉아 기어봉을 잡았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마 그때 얼른 어른이 되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군대에서 레토나를 2년간 몰고 사회에 나와서도 수동 변속기 차량을 4년간 몰았었는데요. 자동차의 변속기는 수동으로 시작해서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 변속기, CVT, DCT 등 하나씩 파생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동 변속기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뒤이어 나온 녀석들도 이해가 가능하기에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간단하게나마 그 구조들에 대해 훑어보겠습니다. 변속기가 없이 엔진을 바퀴에 바로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회전을 할 수 없는 내연기관 엔진의 특성상 차는 앞으로밖에 가질 못하며 또한 멈추려고 해도 시동이 켜져 있는 한 엔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전하므로 시동을 끄지 않는 한 자동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자동차 계기판을 들여다보면 RPM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엔진의 분당 회전수를 나타내며 기본적으로 시동이 걸리면 600에서 많게는 7000이 넘어가는 회전수를 가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엔진의 높은 회전 속도를 제어하지 않은 채로 바퀴에 직접 연결한다면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수와 바퀴의 회전수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변속기라는 장치가 개발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출발 시에는 회전 속도는 느리지만 큰 힘이 필요하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큰 힘보다도 빠른 회전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변속기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동차에 쓰인 변속기는 1895년 지금은 르노 트럭에 인수된 파나로와 르바소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한 르네 파나로와 에밀 르바소가 세단형 자동차를 발명하며 엔진의 동력을 나눌 수 있는 슬라이딩 메시 타입의 수동 변속기를 도입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동 변속기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버가 클러치라는 녀석을 조작해서 엔진의 동력을 끊고 기어를 변경한 후 동력을 연결해주는 과정을 직접 해야 하는 변속기입니다. 발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클러치 페달 3가지 페달을 다뤄야 하며 손으로는 단수가 바뀔 때마다 레버를 통해 기어를 바꿔줘야 하므로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클러치 조작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면허 시험 시에도 출발해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수동 변속기 차를 탔지만 경사진 곳에서는 자칫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차량이 뒤로 밀리기도 하며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했던 기억이 있네요. 클러치 페달을 밟거나 떼면 릴리스 포크가 강한 힘을 압력판에 전달하면서 클러치 디스크를 플라이휠에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면서 동력을 연결시켰다 차단시켰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흔히 수동 차량을 몰면서 반클러치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클러치 디스크를 애매하게 연결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마찰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력이 온전히 전달된 상태가 아니며 마찰판이 완전히 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표면이 갈리게 되면서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요. 반클러치 상황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냐에 따라 드라이버의 숙련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수동 변속기는 엔진과 연결된 축과 부축이 기어로 연결되어 있고 바퀴와 연결된 축의 기어를 단이 바뀔 때마다 부축 기어에 밀어넣는 식으로 작동되었었습니다. 간단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단수를 변경 시 기어가 맞물리기 까다로웠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축 기어들과 바퀴 축의 기어들이 상시로 물려있는 콘스탄트 메시 방식이 개발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맞물려 있는 단기어들은 사실 출력축에 밀착되어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도그 클러치라는 녀석을 사용해 해당 단기어를 출력축과 연결해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드라이버가 변속 시 각 단수에 맞는 회전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충격으로 소음과 데미지를 입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1929년 캐딜락이 싱크로메시 타입의 수동 변속기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도그 클러치 대신 싱크로나이저라는 녀석을 사용해 부드럽게 체결시켜주는 것이었죠. 내부의 구조가 바뀌긴 하였으나 드라이버가 변속 타이밍에 맞춰 클러치와 변속 레버를 조작해야 한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운전이 어렵다는 것은 각 회사들에게도 그리 좋다고는 볼 수 없었고 어쨌거나 하나의 이동수단으로서 편리함을 추구자 했기에 좀 더 쉽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 변속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정의에 명확한 기준점은 없지만 견해에 따라 1908년 저속
고속과 고속으로 구분된 2단 유성 기어를 처음 사용했던 포드의 모델 T를 시초로 보기도 하며 1939년 유성 기어의 유체 클러치 방식을 접합시킨 GM사나 올즈모빌의 하이드라매틱을 최초로 보기도 합니다. 유성 기어란 선 기어를 중심으로 유성 기어와 유성 기어를 연결시킨 캐리어가 있고 그 바깥을 링 기어로 감싸는 형태를 얘기하는데요. 수동 변속기에 주로 사용되는 평행축 톱니기어와는 다르게 선 기어와 유성 기어 캐리어, 링 기어가 번갈아가며 엔진의 동력을 받기도 바퀴의 출력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변속을 하게 됩니다. 고작 한 개의 유성 기어 세트만으로도 3개의 전진 기어와 1개의 후진 기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8단, 9단, 10단 등 고단 변속기가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체 클러치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것이 2대 선풍기를 마주보게 세워놓고 한쪽의 선풍기만 틀어놓는 것인데요. 다른 한쪽의 선풍기 또한 전원을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날개가 돌아가게 되겠죠? 이때 바람을 만들어내는 선풍기가 엔진의 플라이휠과 기계적으로 연결된 펌프 임펠러가 되고 바람에 의해 날개가 돌아갔던 선풍기는 터빈 러너가 됩니다. 바람은 오일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테이터를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이 오늘날 자동 변속기에 사용되는 토크 컨버터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크 컨버터는 유체 클러치 방식에서 더 나아간 개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에 비해 연비나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션 내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변속기 오일을 개선하고 다단화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락업 클러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현재는 DCT와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가령 ZF 8단 변속기 같은 녀석들 말이죠. 여기서 락업 클러치란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와 회전력으로 움직일 경우 유압의 힘으로 전달되던 동력을 기계적인 클러치를 이용해 터빈과 임펠러를 연결하면서 엔진의 동력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앞서 비유로 사용했던 선풍기로 얘기하자면 마주보고 있는 두 선풍기 날개의 회전 속도가 일치할 때 둘 사이를 락업 클러치라는 막대기로 연결시켜 직접 연결함으로써 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유성 기어를 사용한 자동 변속기가 발전을 해나가며 동시에 미리 정해진 몇 개의 기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토크와 연비 모두 항상 최적의 엔진 회전수를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1958년 네덜란드 자동차 제조사 반도르네 아우토모빌 파브리크에서 소형차에 적합한 무단 변속기 바리오매틱을 개발해 장착하게 됩니다. 이후 볼보로 회사가 넘어가며 볼보의 차량에도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출시되게 되는데요. CVT의 개념은 자동차가 개발되기도 보다 더 이전 149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정립된 것으로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CVT는 두 개의 풀리와 이를 연결하는 벨트로 구성이 되며 하나의 풀리가 입력을 담당하고 나머지 풀리가 출력을 담당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큰 힘이 필요하니 풀리의 직경을 좁게 해서 입력 쪽의 풀리가 여러 번 회전할 때 출력 쪽의 풀리가 한 번 회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는 반대로 입력 쪽의 풀리가 한 번 회전할 때 출력 쪽의 풀리가 여러 번 회전되도록 모양이 서로 바뀌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죠. 쉽게 얘기하자면 자전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전거의 스프라켓을 보면 1단에서는 큰 톱니로 시작해서 점차 단수를 높일수록 작은 톱니로 체인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CVT가 바로 이 원리와 같습니다. 다른 변속기들에 비해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지만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벨트의 마찰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품의 내구성이 좋아야 하며 딱딱 정해진 기업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CVT ECU가 정말 똑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이라는 것이 항상 천천히 가속해서 천천히 감속한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전부 다 대응해 풀리를 좁히고 넓히고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자전거만 해도 단수 변경 시 실수하면 체인이 빠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고출력 차량들의 힘을 감당할 만한 내구성이나 반응 속도를 커버할 정도의 기술력을 쏟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 돈이면 자동 변속기나 DCT를 쓰자가 돼버렸죠. 그렇기에 대형차나 고출력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념과 함께 CVT가 승용차에는 그다지 인기가 많지 않았으나 사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요. 바로 배달이나 마실용으로 많이 보이는 스쿠터가 그 주인공입니다. 비교적 소형이고 출력 부담이 없다 보니 CVT를 넣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동차 또한 경차 위주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이 보완되면서 아반떼 정도의 출력에도 CVT를 넣어 연비 개선과 원가 절감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금이야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 변속기가 수동 변속기를 따라잡긴 하였으나 20년 전만 해도 자동 변속기 차량은 무겁고 비싸며 연비도 나쁘다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었고, 자동차 회사들은 단가를 낮추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수동 변속기를 점차 자동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클러치를 자동 제어 방식으로 바꾸거나 변속을 자동 제어하고 클러치 페달을 쓰거나 클러치와 변속기 모두 자동 제어 방식으로 사용하는 등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고 불렀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수동 변속기에서 가장 끝판왕으로 자리 잡은 것은 DCT, 바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였습니다. 일전에도 포르쉐의 PDK를 설명하면서 소개했었는데요. 마찰 클러치와 평행축 톱니바퀴 기어를 사용하는 수동 변속기의 구조를 베이스로 두 개의 클러치가 각각 홀수단과 짝수단을 담당해 번갈아 가면서 변속을 하는 구조입니다. 가령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 홀수 클러치가 떼지며 미리 준비하고 있던 2단의 짝수 클러치가 붙기 때문에 변속이 빠르고 동력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비싸고 구조가 복잡하며 단수를 높여서 제작할수록 부피의 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엔 고단화 자동 변속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토크 컨버터를 빼고 습식 답판 클러치와 유선 기어를 조합한 벤츠의 자동 변속기 MCT라든지 토크 컨버터와 평행축 톱니바퀴 기어를 조합했던 혼다 매틱이란 녀석들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깊게는 아니지만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아내에게 설명해준다는 마인드로 변속기의 역사에 대해 소개해보았는데요. 더 깊은 내용들은 다음에 한 파트씩 따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